옥자가 평생 목욕탕 표나 팔고 살았는데 이제 늙어서 뭐 하겠어? 돈 달라고 하면 모르는 척 해야지. 그날 저는 오빠 집 화장실 문틈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올케의 웃음소리까지 들렸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송옥자, 올해 80입니다. 신림동 행복목욕탕에서 42회 동안 매표 일을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삶이었죠. 손님들께 표를 건네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제 전부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오빠와 언니의 학비를 대느라 제 인생은 늘 뒤로 밀렸으니까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혈육이니까요. 언젠가는 제가 힘들 때 그들이 손을 내밀어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발이 저리고 눈도 침침해져서 표를 세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목욕탕 사장님은 옥자 씨, 이제 푹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시며 퇴직금 300만 원을 쥐어주셨습니다. 42년의 세월이 300만 원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월세방에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일을 못하게 됐어. 가끔 밥이라도 같이 먹자. 오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바빠.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언니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옥자야, 우리도 애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그렇게 가족들과의 연락은 뚝 끊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 집에 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문득 보고 싶어서요. 초인종을 누르자 올케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아주버님. 반갑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빠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조카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죠. 오빠 나왔어. 오빠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밥은 먹고 왔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올케가 냉장고에서 김치 몇 조각과 밥 한 공기를 꺼내 상을 차려줬습니다. 반찬도 없이요. 저는 그걸 먹으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안 사람이 맞나?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오빠 부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들린 거예요. 옥자가 평생 목욕탕 표나 팔고 살았는데 이제 늙어서 뭐 하겠어. 돈 달라고 하면 모르는 척 해야지. 올케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시누이까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오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연락 안 하면 알아서 안 올 거야. 가난한 사람은 멀리하는 게 상책이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고 조용히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오빠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눈물이라기보다는 뭔가 제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언니네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언니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언니네 아파트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 이웃 아주머니가 나오길래 물어봤습니다. 저기 3층에 사는 김미자 씨 아세요? 그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 집. 자식들 교육에 열성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들었는데 동생이 가난하다고 애들한테 이모 있다는 말도 안 한대요. 쪽팔린대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월세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2회를 일했지만 제게 남은 건 이 허름한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수도꼭지는 삐걱거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서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빠와 언니가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난한 척 살았을 뿐이죠. 일어나서 벽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이불 아래 김치 냉장고만 한 금속 상자가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 열자 그 안에는 금빛 덩어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순도 99.9%, 1kg짜리 금괴들이었죠. 하나, 둘, 셋, 350개, 총 350kg. 시가로 따지면 1200억 원쯤 됩니다. 이 금괴들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1998년 IMF가 터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거리에서 금부치를 팔았습니다. 나라를 살리자며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졌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목욕탕 월급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150만 원을 금 사는 데 썼습니다. 매달 한 달도 빠짐없이요. 남은 30만 원으로 월세 15만 원 내고 나머지로 라면과 김치로 버텼습니다. 가끔은 목욕탕 사장님이 주시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죠.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옥자 씨, 왜 그렇게 라면만 드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라면이 좋아요. 간편하잖아요. 실은 한 끼 식사비라도 아껴서 금을 더 사고 싶었던 겁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아껴서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잤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버텼죠. 옷도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목욕탕 단골 할머니들이 옥자 씨 옷이 왜 맨날 똑같아? 라고 물어보면 전 옷에 관심이 없어요라고 웃어넘겼습니다. 그렇게 27년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10g짜리 작은 금을 샀습니다. 그게 모이고 모여서 100g이 됐고 500g이 됐고 1kg이 됐습니다. 금값이 오를 때도 있었고 내릴 때도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손님, 적금이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금이 좋아요. 반짝거리잖아요. 사실 금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금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처럼 등을 돌리지 않으니까요. 밤마다 금괴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금들은 내 자유야. 내 존엄이야. 가족들은 제가 가난하다고 무시했지만 저는 혼자서 제 미래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목욕탕 동료들도, 단골 할머니들도, 심지어 사장님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비밀을 품고 사는 줄은요. 은퇴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빠와 언니에게 복수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었을 뿐이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금괴를 모두 현금화하기로요. 은행 귀금속 담당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님,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7년 동안 모은 겁니다. 모두 합법적으로 구입한 거예요. 영수증도 다 있습니다. 세금 처리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한 푼도 숨기지 않았죠. 1200억 원이 제 통장에 찍혔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먼저 신림동에 50억짜리 작은 빌딩을 샀습니다.
제가 42해 동안 일했던 그 동네예요. 그리고 강남에 아파트 2채를 샀습니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요.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송옥자 시니어 하우스 건립을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외롭게 월세방에서 사시는 분들,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분들, 저처럼 가족 없이 살아온 분들을 위한 집이었죠. 건축가를 만나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공동식당이 있어야 해요. 함께 밥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목욕탕도 넣어주세요. 제가 목욕탕에서 일했거든요. 목욕은 단순히 씻는 게 아니라 치유예요. 취미실도 필요합니다.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고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요. 건축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멋진 계획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이 신문에 소개됐습니다. 목욕탕 매표원에서 1000억대 자산가가 된 송옥자 할머니. 기사가 나가자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PD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님 이야기가 많은 어르신들께 희망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인생은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촬영에 응했죠. 제 월세방도 공개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낡은 이불, 삐걱거리는 수도꼭지까지 다요. 전 여기서 27년을 살았습니다. 불편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제게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목욕탕도 찾아갔습니다. 행복 목욕탕 매표소에는 아직도 제 이름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송옥자 사장님이 그대로 놔두셨더라고요. 옥자 씨는 우리 목욕탕의 자랑이에요. 이 이름표는 영원히 여기 있을 겁니다. 단골 할머니들도 인터뷰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옥자 언니가 맨날 라면만 먹는 거 봤어요. 우리가 반찬 좀 싸오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언니가 그렇게 큰 꿈을 품고 있었는지. 김영숙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옥자 언니는 맨날 똑같은 옷만 입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옷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제 보니 그 돈을 다 금 사는 데 쓴 거였네요. 대단해요, 정말. 방송이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1년 만이었죠. 오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옥자야, 형이다. 그동안 바빠서 연락 못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방송 봤는데 깜짝 놀랐어. 저는 문을 막고 서서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동생이 잘 됐다는데 형이 축하하러 오면 안 되냐?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피하던 오빠 맞죠? 제가 돈 달라고 하면 모르는 척 하려던 거 다 알아요. 화장실 가려다가 문틈으로 다 들었거든요.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올케가 한 말이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목소리로 분명히 들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멀리하는 게 상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형님은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문을 닫으려는데 오빠가 문을 잡았습니다. 옥자야, 형이 잘못했다.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미안하다. 우리 다시 잘 지내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오빠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부디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은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옥자야, 언니가 잘못했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했어. 용서해줘. 우리 다시 연락하고 지내자. 저는 가만히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제가 가난해서 언니 자식들한테 이모 있다는 말도 안 했다며요? 쪽팔린다고 하셨잖아요. 언니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웃분한테 들었어요. 언니네 아파트 앞에서요. 언니, 저 그 말 들었을 때 정말 창피했어요. 제가 언니한테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였나 싶어서요. 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너 이모라고 당당하게 말할게. 제발 용서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동생은 사양할게요. 언니도 건강하게 사세요. 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슬쩍 피했습니다. 돌아가세요. 저 바빠요. 그렇게 언니도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조카들도 찾아왔습니다. 오빠 아들, 언니 딸, 심지어 본 적도 없는 조카들까지요. 이모, 저희가 몰랐어요. 부모님이 이모 얘기를 안 해주셔서요. 용돈 좀 주실 수 있으세요? 한 조카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모, 저 사업 시작하려는데 투자 좀 해주세요. 1,000만 원만요. 저는 조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누군지도 몰랐던 조카들한테 줄 돈은 없어. 너희 부모한테 받아. 그분들이 너희 이모 있다는 것도 숨기고 살았으니 분명 돈은 있으실 거야. 조카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그래도 혈육인데.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혈육? 내가 가난했을 때는 혈육이 아니었잖아. 이제 와서 혈육은 필요 없어. 그렇게 조카들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왔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제가 아니라 제 돈이었으니까요. 시니어 하우스가 완공됐습니다. 50명의 어르신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공동 식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고 목욕탕은 언제나 깨끗한 물이 흘렀죠. 취미실에는 책과 악기와 미술 도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원에는 벤치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었고요.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혼자 사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 가족이 없거나 가족에게 버림받았거나 외롭게 사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초대한 분들은 목욕탕 단골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 김영숙 할머니, 이정자 할머니, 저와 40년 넘게 인사를 나눈 분들이었죠. 옥자 언니, 우리 진짜 가족이네. 박순희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은 가족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목욕하고 함께 웃으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공동식당에 모여서 아침을 먹습니다. 메뉴는 날마다 달라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갈비탕.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건강하게 먹습니다. 식사 후에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해요. 어떤 분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분은 노래를 부르고 어떤 분은 책을 읽습니다. 점심에는 또 모여서 함께 먹고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거나 영화를 보러 갑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담소를 나눠요. 밤이 되면 각자 방으로 돌아가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복도 너머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갑니다. 가까운 곳은 버스 타고 먼 곳은 기차 타고요. 강원도 바닷가에도 갔고 전주 한옥마을에도 갔고 제주도에도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은 여행 갈 때마다 아이처럼 좋아하십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호강을 해도 되나 몰라.
김영숙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해야죠. 우리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시니어 하우스 앞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빠, 언니, 조카들이었죠. 선물 상자를 들고 찾아와서는 경비실에 맡기고 갑니다. 송옥자 할머니께 전해달라고요. 경비 아저씨는 그 선물들을 제 사무실로 가져다 줍니다. 저는 한 번도 뜯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기부처에 보냅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쓰라고요.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분들이 계속 찾아오시는데 한 번쯤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가난할 땐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친척은 필요 없어요. 전 여기 어르신들이 제 가족이에요. 경비 아저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목욕탕 매표원에서 1000억대 자산가가 된 송옥자의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방영됐죠. 시청률이 무척 높았답니다. 방송 후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도 혼자 사는데 시니어 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할머니처럼 저도 노후를 준비하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꾸준히 저축하면서 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보낸 거였어요. 할머니, 저도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삽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깨달았어요. 가족의 의미는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용기 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다는 게 감사했으니까요.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송옥자 할머니를 모범 시니어로 선정하고 싶습니다. 시상식에 갔더니 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장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저 묵묵히 내 길을 걸었을 뿐이지. 소감을 말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목욕탕에서 표를 팔며 살았고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행복 목욕탕도 변했습니다. 사장님이 매표소를 리모델링하면서 제 사진을 크게 걸어두셨어요. 우리 목욕탕의 자랑, 송옥자라는 문구와 함께요. 단골 손님들은 그 사진을 보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저분 우리가 아는 옥자 씨야. 42회 동안 여기서 일하셨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새로 오는 손님들도 관심을 보입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송옥자 할머니세요? 그러면 단골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들려주죠. 목욕탕은 이제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시니어 하우스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50명의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아픈 분이 생기면 다 같이 병원에 가고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준비해서 축하해요. 누군가 슬퍼하면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 기뻐하면 함께 박수를 칩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매일 느낍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다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어요. 오빠였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빚을 졌다는 내용이었죠. 옆에 앉아있던 박순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옥자 언니, 저분 언니 오빠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도와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빠는 선택을 했어요. 제가 가난했을 때 외면한 선택을요.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김영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혈육인데.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혈육이라는 건 서로를 지켜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쪽이 힘들 때 외면하고 잘 될 때만 나타나는 건 혈육이 아니라 거래예요. 전 그런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습니다. 옥자 언니 말이 맞아.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그날 저녁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만이었죠. 옥자야, 형이야. 나 좀 도와줘. 부탁이야. 3억만 빌려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동생아, 제발 부탁이야. 이러다 우리 집안 망한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제가 힘들었을 때 오빠는 뭐 했어요? 연락도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동생은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전화 끊을게요. 야, 송옥자. 내가 이럴 거야? 혈육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죄책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제 선택을 지켜낸 것 같아 뿌듯했죠. 박순이 할머니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이구나.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시니어 하우스에서는 매일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김장을 담갔어요. 50명이 모여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담그는 거예요. 손은 시리고 허리는 아팠지만 다들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김장하는 거 얼마만이야. 옛날 시골에서 온 동네가 모여서 하던 거 생각나네. 그날 저녁 갓 담근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다 같이 연극을 만들었어요. 이정자 할머니가 우리 재미있는 거 하나 해봐요라고 제안했거든요. 시나리오를 함께 쓰고 배역을 나누고 연습했습니다. 주제는 할머니들의 젊은 날이었어요. 각자 젊었을 때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거죠. 한 달 동안 연습해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공연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고 기립박수까지 받았어요. 커튼콜 때 무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구나.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시니어 하우스 거실에 큰 트리를 세우고 다 같이 장식을 달았습니다. 반짝이는 전구, 예쁜 오너먼트, 꼭대기에는 별을요. 저녁에는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구운 치킨, 샐러드, 케이크까지. 식사 후에는 선물 교환을 했어요. 각자 3만 원어치 선물을 준비해서 추첨으로 나눠 갖는 거였죠. 제가 받은 선물은 따뜻한 목도리였습니다. 김영숙 할머니가 직접 뜬 거였어요. 언니, 겨울에 목 시리지 말고 이거 하고 다녀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목도리를 받아들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선물이구나. 마음이 담긴 선물 말이에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42해 동안 목욕탕에서 일했고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외로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아침 시니어 하우스 옥상에 모여 해돋이를 봤어요. 50명의 어르신이 한데 모여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빌었어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외로운 어르신들이 모두 따뜻한 곳을 찾게 해주세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박순이 할머니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옥자 언니, 올해도 잘 부탁해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우리 올해도 행복하게 살아요. 명절이 되면 여전히 오빠와 언니가 선물을 들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경비실에서 돌려보내라고 했죠. 어느 날 경비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분들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아요. 매번 올 때마다 얼굴이 초췌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선택이에요. 전 제 선택을 했고요. 각자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느 봄날 시니어 하우스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어요. 75세 할머니였는데 딸에게 쫓겨나서 갈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딸이 시집가면서 저를 짐이라고 했어요. 요양원에 보내려다가 돈이 아까워서 그냥 쫓아냈어요. 할머니는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우리가 할머니 가족이에요. 그날부터 그 할머니도 우리 식구가 됐습니다. 여름에는 정원에서 텃밭을 가꿨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 오이를 심었죠. 어르신들이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정성껏 키웠습니다. 첫 수확을 할 때는 모두가 감격했어요. 우리가 키운 거야. 이렇게 예쁜 토마토는 처음 봐. 그날 저녁 수확한 채소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비빔밥이었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내장산으로 버스 여행을 간 거예요. 빨갛고 노란 단풍을 보며 어르신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사진 찍어줘요. 저는 어르신들 사진을 하나하나 찍어드렸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그 사진들을 나중에 인화해서 시니어 하우스 복도에 걸어뒀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순간들이라는 제목으로요. 2년이 지났습니다. 시니어 하우스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설을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옵니다. 저는 기꺼이 도와드립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전국에 5개의 시니어 하우스가 더 생겼습니다. 제가 지원금을 일부 보태고 운영 노하우도 공유했죠. 어느 날 행복 목욕탕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사장님 아드님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옥자 할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옥자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그걸 알아봤지라고 하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알아봐 주셨던 분이었으니까요. 42해 동안 한 번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죠. 장례식이 끝나고 목욕탕 앞을 지나가는데 매표소에 여전히 제 이름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송옥자. 저는 그 이름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인생이었어요. 평범한 이름, 평범한 일 가지만 그 안에 담긴 비범한 꿈. 저는 그 꿈을 이뤘습니다. 어느 겨울날 오빠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경비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왔더라고요. 제가 정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옥자야.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저는 담담하게 불렀습니다. 옥자야, 형이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한 번만 말하고 싶었어. 내가 힘들 때 외면해서 미안하다. 형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오빠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전 오빠를 용서했어요. 진작에요. 미워하면서 사는 건 제 인생의 독이니까요. 하지만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거예요. 전 오빠와 다시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전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거든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이 그럴 자격이 없지.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마음이 좀 놓인다. 건강하게 살아, 옥자야. 오빠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빠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과거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구나.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지금 저는 82입니다. 시니어 하우스에서 50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웃고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매일 감사하며 삽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강연을 요청합니다.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저는 42회 동안 목욕탕에서 표를 팔았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라면을 먹으면서도 금을 모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었어요. 제 미래를, 제 자유를, 제 존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힘들 때 함께하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사람들이에요.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하는 건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들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돈이 없다고, 가족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저는 2번째 시니어 하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요. 제게 남은 재산은 모두 이 일에 쓸 겁니다. 돈은 쓰는 곳이 중요하니까요. 혼자 쌓아두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게 훨씬 의미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쉬고 걷고 웃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공동식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옥자 언니 잘 잤어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 인사 하나하나가 제게는 선물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꿨던 삶이에요. 창밖을 보면 정원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봄에는 개나리와 벚꽃, 여름에는 장미와 백일홍,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동백꽃.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꽃들을 함께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저는 시니어 하우스 거실에 앉아 어르신들과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박순희 할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옥자 언니, 우리 내일 어디 갈까요? 김영숙 할머니가 맞장구 칩니다. 동대문 시장 어때요? 옷 구경도 하고. 이정자 할머니는 난 서점 가고 싶은데라고 합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오전에는 서점 가고 오후에는 동대문 갈까요?
점심은 칼국수 먹고 모두가 박수를 칩니다. 이게 바로 제 인생입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외로웠지만 결국 사랑으로 가득 찬 힘들었지만 행복한 인생이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걸어온 모든 길이 저를 여기로 데려왔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 순간이 저는 행복하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품으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행복을 만날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 송옥자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